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며 통일교 특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는 당 지지층 과반이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유롱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최근까지 통일교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성역 없는 통일교 의혹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종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형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민주당의 극적인 입장 변화에는 최근 여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권 지지층에서조차 70% 가까이 통일교 특검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에서 민심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는데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바로 만나 진행하자고 화답했는데 다만 또다시 야당 탄압만을 위한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번 기회에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을 쓸어내는 특검을 함께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 반쯤부터 1시간 넘게 통일교 특검법 논의를 벌였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5시 40분쯤 양당 지도부가 나왔고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의혹 등 14개로 명시했고 기간은 최대 170일로 정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3대 특검 특위 소속 의원들은 2차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는 대신 내란 청산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데 환영한다며 여야 무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특검 도입에 대한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여야나 종교와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와 종교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현금 상자 사진을 근거로 권성동 의원을 기소한 것처럼 경찰도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고강도 소환 조사까지 벌인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 관리자들을 줄지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의 자금 집행과 영수증 전표 처리 등 회계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할 그라프 목걸이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통일교의 뒷돈이나 명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할 때도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현금 사진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조만간 있을 이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편인 윤영우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아내인 이 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통일교 전 총무처장과 재정부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는데 물증 확보 여부에 따라 전담 수사팀 수사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경찰 전담팀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까지일 수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부터 우선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여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경찰은 정치권이 논의에 결정한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최대한 조사를 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은 9명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진술한 정치권 인사 3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만 앞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사업 해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현금과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 뒤 곧바로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 조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시점이 지난 2018년으로 지목돼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급한 전재수 의원 사건부터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나거나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범 당시 23명이던 전담수사팀 인력도 30명까지 늘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윤여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4월 총선 무렵 김 전 의원이 천정궁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 전 의원은 2020년 3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한학자 총재가 4월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금품을 건넸을 리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조가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일부 노선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라는 게 노조 요구사항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에도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파업을 유보했는데 기재부가 성과급 100%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 1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경영진도 호소문을 통해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철도 노사가 한 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레일은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등에는 내 외부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지만 교통 혼잡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 등 수도권 전철 운행률의 경우 평시 대비 75.4%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단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한다는 게 코레일 설명입니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는 59%,
무궁화호는 62%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는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며 평시 대비 운행률 21.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도 24시간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도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국 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전철 구간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하철 13, 4호선 운행을 18차례 늘립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늘리고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 운행해 대체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서 출발해 장중 1,481원까지 오르면서 외환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로 4,100선을 회복해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과 증시 소식 좀 더 살펴보죠. 류환홍 기자, 현재 환율 수준 어떻습니까? 현재는 1,480원대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76원으로 출발해 1,47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 오후 들어 1,481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1,481원까지 올랐는데 오늘 다시 1,480원대 환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환율은 더 오르고 있어 상승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해지를 시작했고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를 일부 재개했음에도 환율은 쉽사리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환 해지를 시작하면 달러화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와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은도 금융기관의 달러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19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적인 환율 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외환 당국 노력에도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지만 다행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1조 6천억 원,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2.1% 오른 4,10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가 특히 강세였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급등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SK스퀘어는 8%, 고려아연은 5%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1.5% 오른 92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로저 비비의 가방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아직 김기현 의원 조사가 진행 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원은 아내가 김건희 씨에게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로저 비비의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소환 일정과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김 의원이 비공개로 출석했지만 특검은 조사 일정을 조율했고 일방적 출석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이 전달됐던 당일 김기현 의원 아내가 김 의원 사무실에 15분가량 머문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가방을 구매한 대금은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순방에서 귀국할 당시 직접 가방을 건넨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또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군요.
네, 특검은 모레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의 디올백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인물로 같은 달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도 끝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닌지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던 이창수 전 지검장은 오늘 특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이번 주 금요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출석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과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증인신문을 통해서 자신은 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고 국회에 왜 군인들이 투입되는지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희애성 씨 횡령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자신은 김건희 씨와 무관하고 누군가의 집사도 아니지만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특검 후속 사건을 맡을 수사팀 구성을 마쳤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승명 총경을 팀장으로 41명 규모로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등 33건의 수사 대상으로 이 가운데 20건은 현직 군인 관련 사건으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로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저지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한 파고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재명 전단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 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단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민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법력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담 재판부 예규를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년여간의 용산 시대가 마무리되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서 오늘 첫 브리핑이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도 곧 청와대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청와대 춘추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출입 기자들이 오가고 이사 작업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정을 알리는 모닝브리핑도 2층 브리핑룸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역사 기록을 맡았던 관아에서 유래된 춘추관은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보좌가 주 업무인 의전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 시설도 이전 작업을 마쳤고 연말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전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졌던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다시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한 셈입니다. 12월 한 28일, 29일 때부터는 이제 청와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본관과 참모들의 공간인 국민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 그리고 외빈맞이나 행사에 활용되는 영빈관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집무실을 본관은 물론 여민관에도 설치해 핵심 참모인 3실장 수석들과 상시소통 속에 정책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그간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훼손으로 아직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 완비될 걸로 예상됩니다. 용산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참모진 공간과 춘추관이 분리돼 있고 국민과 접촉도 쉽지 않은 만큼 구중궁궐이란 논란이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통은 위치보다 의제 문제라며 그간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그리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줬듯 계속 열린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등으로 잇따라 문제가 불거진 쿠팡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본사와 핵심 물류 계열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조사 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사 4국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고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합니다. 국세청은 쿠팡의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면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과거 과로사 은폐 시도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내일 고발을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이 남성, 27살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더니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장 씨는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CCTV 등에 담긴 과로 정황을 은폐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은 김 의장이 전직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 마시기, 대기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빈 카트 움직이기 등 목록을 나열하더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 씨가 과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장 씨의 행동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한 내부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해고된 전 직원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보한 쿠팡 전직 임원 A씨는 쿠팡 측 해명은 허위사실이며 유족들에게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준 씨 유족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내일 김 의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는 결국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주관으로 상임위 5곳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쿠팡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포함해서 참석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에서 물러납니다. 서울시는 정 박사가 시에 사의를 표명했고 정 박사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정 박사는 스토킹을 당했다며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여성은 이에 맞서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식품업계가 저속노화 기념으로 주목받아온 정희원 박사와의 협업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정 박사와 협업해서 출시한 햇반 제품 포장재를 교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일유업도 정 박사와 협업한 두유 제품 홍보물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는 장애인이나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지원해서 당첨된 사람들의 실명과 생년월일도 모자라서 노숙자와 정신질환 등 지원 분류까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이 내용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조경원 기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오늘 오전 SH의 누리집에는 2025년 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당첨자 발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포함된 서류 중에는 지원주택 선정자 명단도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한 글자씩을 가렸는데 바로 옆에 가려지지 않은 이름 석자와 함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돼 버렸습니다. 지원주택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복지 서비스와 임대주택을 함께 제공하고 자립과 회복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원 분야도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어르신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당첨자 110명의 분류와 이름, 생년월일이 공개된 게시판에 고스란히 올라오는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네, SH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SH 관계자는 YTN에 이름을 일부를 가려서 올리게 돼 있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전체 이름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9시쯤 글을 올린 담당자가 10시 50분쯤 콜센터로 온 항의 전화에 깜짝 놀라 다시 작업해 재공지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올라와 있는 게시물을 보면 대상자들의 성명과 출생연도가 가려졌고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같은 유형 분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SH 측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정보가 노출된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지원주택 사업이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에 특히 장애인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는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미숙으로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사업의 취지가 빛이 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방부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테러 협박 범죄도 다시 잇따르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폭파 시점은 23일 오후 6시 정각, 장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입니다. 국방부 주소와 폭파 일시까지 적어놨는데 개시 1시간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P 주소를 추적한 경찰은 12시간 만에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A씨를 공중 협박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국방부에 화가 나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삼성전자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9시쯤엔 제주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전 직원이 대피한 가운데 건물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또다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대통령을 사칭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해외 IP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오세르입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처리하다가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지난 3일 새벽 0시 40분쯤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차량 20여 대에서 무선 이어폰 등 금품 15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고를 받은 경찰은 퇴로를 차단하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학생들을 검거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애매하면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이후 시작한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 때문인데 지난달에만 10차례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등으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해 왔는데 지난 8월 북한은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과 유엔군 사령부의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침범에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세운 군사분계선 표시물이 대부분 유실되고 지형 변화 등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선을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 기준선과 최근 우리 군이 측정한 기준선은 6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사와는 내년부터 기준선을 재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자며 회담을 제안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는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비해 우리가 선조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개헌 문제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거론됐다는 보도에 대해 개헌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는 업무 보고에서 개헌 문제를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거론된 북한 매체 국민 접근권 확대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를 단순 열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산 당진고속도로 건설사업 터널공사 발파 소음에 인근 농장에서 기르던 염소 150여 마리가 폐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농장 주인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진시와 한국도로공사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농장 안에 있던 새끼 염소들이 바닥에 쓰러진 채 죽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대산 당진고속도로 건설 사업 터널 공사가 시작되고 발파음과 진동이 이어진 뒤 벌어진 일입니다. 터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곳 농장에서 기르던 염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임신한 어미 염소들이 유산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농장 주인은 폭파 소음으로 지난 5개월 동안 150여 마리의 염소가 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 죽었을 때는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면은 나자빠져 있는 애들, 모가지가 꺾여 있는 애들 이런 게 있으니까. 참다 못한 농장 주인과 시민단체는 당진시와 공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찾아 규탄 집회를 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죽은 염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죽은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행정도 그리고 공사도 그리고 시공업체도 성실하게 농가의 어떤 피해 예방과 피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당진시는 가축 전염병에 의한 폐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환경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는 상태고요. 한국도로공사 측은 현재 피해 사실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 결정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배상 결정 건수는 총 245건, 연간 평균 24.5건에 달합니다. 특히 인근 지역에 고속도로 제2터널 공사를 위한 추가 발파가 예고되면서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 분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개인의 의사표명으로 진행한 전례 없는 인사라며 25년간 검찰에서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인데 이번 인사로 명예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고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상급자를 향한 모멸적, 멸시적인 표현이 담겨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그룹이 인터뷰를 섭외하는 방송 작가나 세미나 참석을 요청하는 대학 교수를 사칭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악성 코드가 담긴 한글 파일을 열어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이 같은 위협 정보를 담은 작전명 아르테미스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커들은 이메일을 통해 방송 인터뷰 섭외를 요청하거나 국회 세미나 초청 메일을 가장해서 해킹 목표 대상과 신뢰를 쌓은 뒤에 보안망을 우회하는 악성 파일을 건넸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자신들을 고소한 제보자의 신상을 경찰에 문의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이므로 이를 보도한 기자들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1일 백 대표 등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본코리아에 2천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제보자가 신상 노출을 불안해했을 뿐인데 제보자 신상을 문의했다고 보도했고 객관적인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지만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과제로 지적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6,831억 달러입니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2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이끈 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입니다.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연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빼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5% 역성장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의 3분의 2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속에 반도체가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같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졌을 때 전체 수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좀 갈고 닦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도체 독주가 만들어낸 수출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서 한 달 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가운데 소멸하는 부분이 많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의회의 압력에 밀려 방대한 양의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는 거의 공개하지 않은 데다 하루 만에 일부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랍에 담긴 여러 장의 사진 사이로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앱스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슬그머니 삭제됐습니다. 이 밖에도 최소 15건의 자료가 별다른 고지나 설명 없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공개된 가운데 석연찮은 삭제 조치까지 이어지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공개된 파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고 FBI의 피해자 인터뷰나 법무부 내부 메모 등 예민한 자료들도 누락됐습니다. Only releasing those and not releasing anything that makes Trump look bad at all is an attempt to distract the narrative, to move the narrative away from Trump to all of these other folks. 법무부는 뒤늦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사를 거쳐 다시 게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자료는 순차적으로 모두 공개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즉각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ustice Department official who has obstructed justice could face prosecution in this administration or a future administration. 여기에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의 보조를 맞추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올해 축구 팬들이 뽑은 대표팀 A매치 최고의 골은 어떤 골일까요? 지난달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경기 흐름을 단번에 바꾼 주장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이 뽑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한 수 위일 거란 예상과 달리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했던 볼리비아와의 평가전.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필요한 시점에 터진 게 바로 손흥민 프리킥이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른발 프리킥으로 골대 왼쪽 상단에 정확히 꽂아 넣었습니다. 결국 손흥민 존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항상 쉬운 경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세트피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팬들도 이 프리킥을 올해의 골로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올해의 골 주인공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골 2위는 이강인의 이른바 각도 없는 골이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각도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한 골로 이강인 투기의 개인기가 돋보인 장면입니다. 올해의 경기 역시 볼리비아 평가전이 뽑혔습니다. 손흥민 프리킥에 이어 1년 8개월 만에 A매치에 돌아온 조규성의 복귀 신고골까지 터졌습니다. 손흥민 절친인 이재성의 A매치 100경기 출전 기념 행사까지 열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미 프로야구 샌디에이고행이 확정된 송선문 선수의 계약 조건이 4년간 총액 1,500만 달러, 우리 돈 221억 원이라고 미국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부 계약 내용은 계약금 100만 달러에 연봉은 내년 250만 달러, 27년 300만 달러, 28년 350만 달러이고 4년째인 29년에는 연봉과 바이아웃 옵션을 포함해 500만 달러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원수속팀 키움은 총액의 20%인 300만 달러, 약 44억 원의 포스팅 비용을 받게 됩니다. 내일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 높겠고요. 낮 기온도 5도로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5도, 부산은 1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고 했습니다.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민심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검 수용으로 잃을 게 없다는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해온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구설에도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그동안 야권의 특검 요구를 내란 물타기로 일축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대신 수사 범위를 한층 넓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의 정치 개입 의혹도 함께 따져보자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민심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특검을 수용하자는 판단이 섰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데다가 지지자들조차 찬성 여론이 높으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권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집중 타깃이었는데 수사판을 키우면 야권 인사들이 더 많이 연루되어 있을 거란 자신감 역시 반영됐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만 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해가 가기 전에 민생 법안 200여 개를 처리하자고 오히려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특검과는 별도로 연말 연초 2차 종합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내란을 뿌리 뽑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잃을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환영하면서도 물타기 전략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부터 수사 범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여당의 입장 선회에 의구심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층까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고려한 시간 끌기, 면피성 대응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전에서도 밀린 민주당의 고육지책성 결정입니다. 수용을 손에 넣고 개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을 살피는 눈치 보기식 조건부 대응에 그쳐. 이 대통령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머릿수에서 절대적으로 앞서는 민주당이 야권의 불리한 특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역시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야권이 합의한 원안에 가까운 조건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연 전술을 통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의 특검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즉각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해 1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 교환에 머물렀습니다.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여야 모두 통일교 특검을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뜯어보면 셈법이 다른 동상이몽 기류가 강합니다.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을 비롯해 여야 협의의 장애물 역시 여전한 상황인 만큼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동반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격적인 입장 선회로 탄력을 받게 된 통일교 특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보수 야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 관련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걸 환영한다는 겁니다. 여야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 정교 유착 의혹 전체의 진상을 밝히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천명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지위 고하, 여야를 불문하고 엄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통일교 특검에 부정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일정 부분 반영됐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과 국민 여론이 요구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반대가 거세면 선뜻 방향을 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서 통일교 특검을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것 역시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현재 통일교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와 정말 깊숙이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친명 핵심 그룹이 아닌 만큼 설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정권에 크게 부담이 되진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대통령실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힘을 실어준 건 선택적 수사 논란이 불공정 시비로 번지면 자칫 계엄 관련 수사 자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현금 상자 사진을 근거로 권성동 의원을 기소한 것처럼 경찰도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상대로 고강도 소환 조사까지 벌인 경찰은 통일교 측 자금 관리자들을 줄지어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재정국장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의 자금 집행과 영수증 전표 처리 등 회계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할 그라프 목걸이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씨가 통일교의 뒷돈이나 명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중요 창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할 때도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현금 사진이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조만간 있을 이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길 기대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남편인 윤영우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아내인 이 씨 역시 수사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통일교 전 총무처장과 재정부장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명품 시계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는데 물증 확보 여부에 따라 전담 수사팀 수사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경찰 전담팀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까지일 수도 있는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 적용 문제부터 우선 결론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야의 통일교 특검 논의에 대해 경찰은 정치권이 논의에 결정한 합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돼 사건을 넘기기 전까진 최대한 조사를 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는데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인물은 9명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금품 전달 대상으로 진술한 정치권 인사 3명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만 앞서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사업 해결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현금과 불가리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금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의 조사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학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치소 접견 조사 뒤 곧바로 통일교 자금 관리자들 조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이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은 시점이 지난 2018년으로 지목돼 공소시효 문제가 가장 급한 전재수 의원 사건부터 결론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판단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로 끝나거나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출범 당시 23명이던 전담수사팀 인력도 30명까지 늘리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의원 관련 수사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저속 노화 개념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정의원 박사를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 박사와 협업해온 식품업계가 잇따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브랜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식품 산업의 특성상 유명인 마케팅의 한계와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생활과 식습관을 뜻하는 이른바 저속노화 개념으로 주목받아온 정의원 박사. 특히 노화를 늦추는 식단에 대한 정 박사의 주장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식품업계도 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는 식단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저속노화,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식사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 박사의 식단과 의견을 반영해 CJ-제일제당은 즉석밥 제품을, 매일 유업은 두유를 출시했고 세븐일레븐과 샐러디 등도 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가 지난 17일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위촉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을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해당 여성이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되며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식품업계는 발빠르게 정 박사 지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 박사를 내세웠던 CJ-제일제당은 제품 포장재에서 정 박사 얼굴을 뺀 데 이어 관련 홍보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습니다. 매일 유업도 제품 홍보에서 정 박사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세븐일레븐은 추가 협업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다른 산업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이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 모델의 신뢰도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뚜레쥬르도 신속하게 브랜드 모델을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스타 마케팅의 리스크가 반복되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하기보다 광고 모델에 쓰는 비용을 줄이고 제품 자체의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가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이나 가격적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환율과 높아지는 원가 부담 압박 속에 식품업계는 이제 누구의 얼굴을 내세우느냐보다 어떻게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유방암 투병 중 건강식품 공동구매에 나선 방송인 박미선 씨가 비난 여론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SNS에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로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음을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느꼈다며 앞으로 더 공부하고 신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20일 건강식품 공동구매글을 SNS에 올렸다가 실제 효능을 장담할 수 없는 건강식품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누리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을 향해 가스총을 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삼덕동에 있는 보험회사 사무실 앞 복도에서 보험사 직원인 40대 A씨가 자신의 머리에 호신용 가스총을 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A씨는 찰과상 등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한 야생 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학대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 생물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과잉 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비둘기 개체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서 과거 과로사 은폐 시도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택배 노조 측은 내일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걸어가는 이 남성, 27살 고 장덕준 씨입니다. 철제 수거함에 손을 짚고 허리를 숙이더니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장 씨는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CCTV 등에 담긴 과로 정황을 은폐할 것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은 김 의장이 전직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장은 물 마시기, 대기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 빈 카트 움직이기 등 목록을 나열하더니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장 씨가 과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장 씨의 행동을 분 단위로 기록하고 분석한 내부 자료도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심각한 비위를 저질러 해고된 전 직원의 주장일 뿐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제보한 쿠팡 전직 임원 A씨는 쿠팡 측 해명은 허위사실이며 유족들에게 진실을 더 일찍 밝히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준 씨 유족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택배노조 측은 내일 김 의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쿠팡이 과로사 정황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는 결국 수사로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쿠팡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88만 2,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10월 25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지난달 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오히려 쿠팡 이용자는 1,700만 명대로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이달 10일부터 다시 1,500만 명대 중반으로 내려온 뒤에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방위 주관으로 상임위 5곳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쿠팡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허영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연석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 발부를 포함해서 참석을 강제할 수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5개 상임위원회가 함께 진행하는 연석 청문회 위원장은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맡아야 한다며 최민희 위원장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향후 쿠팡에 대한 조치에 공정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실의 범정부 조사기구 등을 관장할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무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 억지를 부린다며 최 위원장을 겨냥해서 국회 상황위원장 행사라도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기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모레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의혹 수사가 막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주요 검사장 자리가 불갈이 되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는 뒤늦게 보고돼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 상황을 챙긴 것으로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을 내부에서 지켜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소원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은 지휘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오는 26일로 날짜를 다시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김건희 씨의 수사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사 막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시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라 사건을 마무리하지는 못할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검찰이 공천대가 돈거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6,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고발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는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간부회의 상황을 소상히 언급했습니다. 신규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원 의원 등 일부 인권위원들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한다는 안건을 의결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인데 의결 당시부터 논란이 거셌던 사건입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김용원 의원이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는데 모두 경찰 수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석동현, 배이철 변호사 등의 내란 선동 혐의 고발 사건도 국수본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유발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특검이 무혐의 처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의 구체적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은 안전관리관에게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원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고발 사건 외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마무리될 전망인데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애매하면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고 합동참모본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본격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이후 시작한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 때문인데 지난달에만 10차례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사격 등으로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해 왔는데 지난 8월 북한은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경계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군사분계선과 유엔군 사령부의 기준선이 다를 경우 더 남쪽의 선을 기준으로 북한군의 침범에 대응하라는 내용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과 함께 세운 군사분계선 표시물이 대부분 유실되고 지형 변화 등으로 애매모호한 기준선을 따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정전협정 당시 유엔사 기준선과 최근 우리 군이 측정한 기준선은 60% 정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사와는 내년부터 기준선을 재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데 문제는 북한입니다. 지난달 군사분계선 문제를 논의하자며 회담을 제안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는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비해 우리가 선조치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킬로와트시당 5원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 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5원 유지를 통보했습니다. 올해 한랭 질환으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신고되면서 보건당국이 초겨울 건강관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지난 18일 전남 장성에서 80대 여성이 한랭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6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고 이 가운데 68.3%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헌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이른바 내란 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까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저지 총력전을 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법원 자체 예규 발표에 당내 위헌 지적까지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당한파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여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의원총회를 이어간 끝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된 법관 추천위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을 맡는 것이 핵심입니다.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또 법안명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빼는 대신 대법원장이 재판부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법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최고위원 회의부터 의원총회, 규탄대회까지 쉬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이재명 전단 재판부부터 즉각 시행하라! 시행하라! 본회의 시작 뒤엔 책과 자료를 한아름 손에 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위해 직접 연단 위에 섰습니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첫 제1야당 대표로 기록된 장 대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그 정신을 저버렸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최종 수정안을 두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진 않는단 말로 위헌성을 꼬집었는데 인생법안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을 더 중시하는 여당을 국민이 기억하고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투표로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정보통신망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과 법력권의 강제 종료, 법안 처리가 반복되며 대치정국은 성탄 전야에야 막을 내릴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담 재판부 예규를 예정대로 행정 예고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와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비공개로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뭐 선물 건넨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부분? 예의 차원에서 전해드렸잖아요. 말씀드렸죠. 그게 선거 지원에 대한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예의는 드리죠. 그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신 거 들어갈까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모님이 전달하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그 세비 계좌에서 대금이 결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상세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아니 뭐 혹시 그게 그 자체가 좀 문제라고 따로 생각하시거나 아니 봉급받은 가정주부가 봉급받은 돈으로 살지 그러고 어디 무슨 돈으로 살면 살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의원님 세비 카드에서 나간 거다 보니까 세비카드라는 용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 그냥 생활비 쓰는 그 카드에 세비 카드 아니 그게 생활비. 내 봉급이 생활비지. 생활비가 따로 주나요 그러면? 국회에서 주는 게 생활비 따로 주고 봉급 따로 주나요? 봉급이 생활비지. 의원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세요? 터무니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입니다. 그럼 의원님이 직접 전달하신 건 없습니다. 자, 우리 밥 먹을까요? 맞아. 그 부인께서 자, 그만하고 밥 좀 먹자. 사람들로 15분 나왔어요. 자, 그때는 뭐 하셨는지. 터무니없는 얘기들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 그러면 그때 사모님은 그때 의원 밥 좀 먹읍시다. 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담 재판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판사회의에는 법관 152명 가운데 122명이 참석하면서 과반수 넘는 법관이 출석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내용 등 준비 상황이 설명된 것으로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고요. 또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사무분담 관련해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는 점도 결의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속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지만 반도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과제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은 6,831억 달러입니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26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속에서도 수출 성장세를 이끈 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입니다. 지난달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연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빼면 지난달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5% 역성장했습니다. 특히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의 3분의 2가 지난해보다 실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속에 반도체가 구원투수 역할을 했지만 과도한 의존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같이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졌을 때 전체 수출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할 수 있는 품목을 많이 좀 갈고 닦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신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반도체 독주가 만들어낸 수출 착시 효과를 걷어내고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저속노화라는 트렌드를 이끌며 유명세를 쌓아온 정의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에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정 박사는 동료였던 여성 연구원과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동안 자신이 스토킹을 당했다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섰더니 그 상대 여성도 맞고소를 한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정의원 대표가 만든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연구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정의원 대표는 지금 연구원 A씨를 상대로 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공갈 미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그러자 연구원 A씨는 아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지금 맞고소를 한 상황인데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그 사실관계가 워낙 이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정이 가장 이제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에 따르면 정의원 대표가 먼저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그 고소의 내용은 9월부터 이 연구원 A씨가 본인의 집을 찾아온다라든지 아니면 협박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혼 후에 결혼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등 집착을 하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연락을 한다라든지 집 앞에 찾아간다라든지 이런 행위를 일컫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정의원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이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정 박사 측에서는 위력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교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판단할 주요 핵심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적으로는 조금 무관한 주장까지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양측이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고요. 물론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서 일부 교류를 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교류와 그리고 다른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위가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연락을 하고 교류를 했다가 나중에는 한 측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데도 일방이 너무 더 계속해서 다가온다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갔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수사 쟁점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강제적이었느냐 아니면 두 사람이 원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 박사가
그 상대 여성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그 여성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자신을 데려가서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게 이미 불륜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성적인 행위, 그러니까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인 접촉이 있었어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혼에 있어서 이것이 불륜으로 인정이 돼서 유책 배우자가 되는지 이러한 쟁점들이 남아있는 것인데 물론 이 정 박사가 뭐 이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간통죄의 판단 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뭐 수개월 혹은 수년간에 지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있고 뭐 신체 접촉이 성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숙박업소에 함께 가서 이런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정 박사의 아내 측에서 이 여성에게 만약에 두 사람이 강제가 아니라 합의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 박사가 뭐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정 박사가 해당 여성에게 성적 취향이 담긴 소설 내용을 보냈다는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과학적인 어떠한 성적인 메시지가 이제 오고 갔는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나한테 보낸 것 자체가 지금 강제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력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고용관계이고 나는 이제 사실상의 고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런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압박으로 느껴졌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 박사 측은 이것이 내가 이제 손으로 타이핑해서 이렇게 작성한 게 아니라 AI로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일정 정도 본인과는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러한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요.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뭔가 성적인 묘사라든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본인의 동료 직원 내지는 부하 직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교제하는 관계이고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상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성희롱 내지는 성비위 문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람의 이제 이야기가 어느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합의된 관계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주고받아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를 전제를 깔고 이런 것이 메시지가 주고갔는지 이것이 핵심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AI가 소설을 썼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말 AI가 썼다 하더라도 아무 소설이나 써달라고 저런 내용을 포함해서 AI가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좀 거리를 두기 위한 발언으로서 내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뭐 AI라는 것이 내가 정확한 키워드와 어떤 글을 작성을 해라라는 명령을 정확하게 내려야만 AI가 그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내가 원한 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메시지를 또 보낼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원 박사 측에서는 조금의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글을 보낸 다음에 실제 그러한 소설 속에 있는 어떠한 도구들을 배송을 시켰는데 그걸 받아달라는 것까지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인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압박으로 느껴졌는데 실제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성적인 이제 도구들을 본인 보고 수령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역시도 뭔가 협박과 압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의 가장 핵심은 두 사람이 합의된 관계인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범죄가 되느냐 아니냐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방 가운데 오늘 또 정의원 박사가
추가 입장을 냈거든요. 해당 연구원이, 해당 여성이 안희정처럼 몰락해서는 안 된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법적인 시각에서만 접근을 해보면 원래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정 박사와 그리고 거기에 고용이 되어 있는 연구원 A 씨의 이제 관계에서는 법적으로 위력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정 박사의 입장이 법적으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것을 상쇄하는 이제 주장의 하나로서 아니다, 내가 지위로서는 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뭐 안희정 지사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나를 오히려 압박하고 나를 가스라이팅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내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게 됐다라는 주장은 좀 설득력을 얻기는 좀 힘든 차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 지배 내지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강요됐다라는 것인데 법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주장의 일환으로서 나온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네, 정의원 박사가 또 이 상대 여성에게 고 장제원 전 의원 기사를 보내면서 나는 시한부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원 A 씨의 주장은 고 장제원 의원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나는 시한부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 박사가 사실상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노출이 되면 나 역시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듯한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연구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연구원 A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 박사가 사실상의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본질이 이 정 박사의 베스트셀러인 저속노화, 이 저서의 저작권 공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 관련돼서도 이 연구원 A 씨는 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의 이제 공동 저자로 글을 올리기로 했고 수익도 배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된 상황에서 단독 저자로서 이렇게 저속노화 관련된 책이 출판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박사 측은 인세의 30%를 분배를 이미 완료했고 그리고 공동 저자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도 사실관계가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따르면 본인이 계속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 칼럼도 사실 본인 이름이 아니라 정 박사 이름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칼럼을 써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 박사도 너무 좋은 글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책도 실제 정 박사가 이 작성을 한 것이 맞느냐, 이 연구원이 쓴 것을 본인이 저작권 침해를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본인이 단독 출판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의원 박사가 서울시 건강총괄관직 사의 표명을 했고 시도 이제 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업계가 이 정 박사 얼굴을 이제 내세워서 홍보를 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의원 박사의 경우에는 워낙 저속노화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런 뭐 즉석밥부터 시작해서 두유 다양한 제품에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거의 모델이 되다시피 해서 사실 연예인의 모델 활동과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성비위 논란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제품들에서 얼굴을 다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관련해서 마케팅에 이용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계약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계약을 계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면 결국에는 계약 해지를 이끌어낸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논란
기간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됐다. 그리고 제품을 홍보해야 되는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막대한 또 손해배상금, 위약금과 연결이 될 문제도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선수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예, 왕중왕전으로 치러진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죠.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올 한 해 마지막 대회를 이렇게 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또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완성도가 조금 더 완성된 공격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좋았고요. 초반에 공격에 대한 플레이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은 좀 뿌듯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회 끝나고 오실 때마다 그래도 만족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대회를 끝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그렇게 또 만족스러운 대회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올 한 해가 끝났으니까 올 한 해 마지막 대회가 끝났으니까 그냥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를 오게 된 것 같고 또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다리는 괜찮고요. 이제 또 많이 뛰어서 쥐가 좀 심하게 올라왔어가지고 정말 기들 때마다 계속 올라오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상위 랭커 선수들만 모인 자리여서 그런가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힘들었었기도 했고 저의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게 있다는 당연히 최다승하고 최고 승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은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깨 나가야 될 거고 또 어쨌든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그 부분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아직 전성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이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성기는 어쨌든 저는 완벽한 경기가 할 때 제 전성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성기는 잘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용 오픈을 올해 가장 좋았던 경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월드투어 파이널을 마치고 나니까 이번 올 한해 마지막 경기가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이 월드투어 파이널이 저에겐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나타났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제법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 대전과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이 높아서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14도, 부산은 15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중서부 지방에서 시작해서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와 경기 북동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성탄절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날씨가 다시 추워지겠고요. 호남 서해안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비나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 살얼음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도로 살얼음은 터널 입출구처럼 바람이 많이 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발생합니다. 운행 전에는 날씨와 교통 상황을 꼭 확인하고 차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좋고요.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과 더불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위험하니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